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저를 빼고 넘어가셔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니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번에 안 쳐다보셨거든요. 제가 눈빛을 교환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늘 쳐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책임 크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CD 국가가 37개 국가인데 그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입니다.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그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나라들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우리가 모험적으로 생각할 만한 국가들이 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독일의 법학자인데 1933년에 나치의 학정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법학자 교수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국경을 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한국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질.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와서 죽음의 키스를 맞이하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제 하에서 비탄과 비난과 비판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직을 끝내는 최소한 자식들이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맛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파괴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그 다수의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국정에서 5대5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요. 지금 문제가 아웃소싱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미국에도 아웃소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웅이었죠. 그게 죄송하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 다 이제 그 러브콜을 받다가 그런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게 1952년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72년 전, 3년 전 사건입니다. 저는 결국은 대선 때 대통령을 찾습니다는 구인 광고는 그만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은 바로 중앙 정치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광의의 정치학교를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더 커가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경로를 밟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예상했던 답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 허민 기자께서 그 레비츠키하고 지블렛 그 공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독재자가 될 징후가 있는 사람을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지기 노릇을 해야 될 주체를 정당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당이 후보를 정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그렇게 독재자가 될 성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걸 하지 못하면 큰 사단이 난다는 게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그 사람을 왜 검찰총장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국힘당 쪽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후보를 만들었고 물론 후보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여론조사 기술도 들어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폭력성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검사 때부터 이미 어쨌는지. 그런 걸 하나 안 따지고 그냥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나로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 후보를 알선해주는 이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벌을 국민의힘은 받아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관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많이 잊어버리셨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된 이완규 이 후보자하고는 굉장히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둘 다 대학 동기고 둘 다 되게 굉장히 늦게 사법시험에 대해서
같은 연수원 기수로 검찰에 들어와서 둘 다 특수통을 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대학 때 저 운동권 출신으로 그 강제 집행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 발표한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때 이완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립니다. 예. 이 장관이 이렇게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후로도 윤석열 검사는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까지 됐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옳은 얘기를 했던 이완규 검사는 결국 옷을 벗어야 했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점에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때 이완규 검사가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이 우리 편의 스타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면서까지 이걸 이렇게 한 것이고 양쪽 다 기본을 안 지키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저처럼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정말 예. 좀 원망스럽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면서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킨 게 잘못 본 거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까. 예. 그 민주당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2년 11개월이 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일한 거는 2년 반 정도죠. 예. 돌이켜 보면 시작부터 좀 폭주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좀 무리하게 옮겼다라든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용산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요즘 또 화제거리더군요. 또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권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무리하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던 일들이 속출했죠.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바로 MBC입니다만 공영방송 장악을 기도하기도 했고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늘리려다가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교도 사실 노선이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좀 파열음이 많이 났고요. 이게 다 2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이어서 믿기 어렵기까지도 한데 아무튼 여기에 때때로 이제 작용했던 것이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경로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개입설 심지어는 무속인의 개입설 등등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75%가 꽤 높은 수치죠. 대통령 부인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부도 또 여당도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그러면 견제하지 못한 것 이게 그 개인의 책임일까? 대통령이나 그 부인의 책임만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 가장 큽니다. 이 대통령 개인의 성향이 가장 많이 좌우를 한 게 사실인데요. 예. 아까 여당 이야기 이제 조금만 더 해보자면 여당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종속됐는가 대통령에. 예. 사실 윤 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 게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그다음에 당원 전당대회 룰 바꿔서 김기현 대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 총선 불출마하라고 했더니 총선은 나갈 거고 대표를 물러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꽂아놓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또 밀어내고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20세기의 당 총재 시절에 정당으로 후퇴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어떤 직원도 못하고 어떤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말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예. 그 상황에서 그냥 윤 전 대통령은 그 권력을 최대한 쓴 거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아까 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주어진 모든 권한을 한껏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예. 자제, 제도의 자제, 그리고 서로 다른 상대 진영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상호 관용. 그 두 가지 규범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게 다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예.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레비츠키 책의 그 주된 논지니까 저는 뭐 거의 공감을 하고 그러나 윤 대통령이나 여권 이상으로 민주당이 그 제도적 자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죠. 다수의 폭정, 다수의 횡포,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 192석 범야권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의정 폭주를 한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의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대통령의 그 권력을 이렇게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 때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그 출범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죠.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자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였습니다. 의장이 대통령이니까 부의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경제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 이제 자문에 응하는 그러한 그 어떤 미팅을 핵심만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2018년 5월달에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그 면담 제안을 하는데 예. 2018년 5월 초에부터 5월, 6월, 7월, 8월 4달 동안에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해서 결국 8월 말에 4달 만에 이제 대통령을 겨우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문화일보에서 제가 일면톱을 쓴 일이 있는데 핵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득수 성장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답을 얻지 못하고 그해 연말에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냐면은 어떤 정권에서는 한국적 특질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력에 대해서 예. 제대로 얘기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풍토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뭐 양비로는 쉬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92석을 받은 거는 180 야당이 192석을 받은 거는 총선 민의가 나타난 결과잖아요. 그게 윤 대통령이 2년을 통치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평가였어요. 예. 근데 그 결과를 받아들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니까 뭔가를 변화시켜 보려고 그 힘을 계속 쓴 거예요. 국회 쪽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수의 폭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주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됐냐 하면 저는 이것은 근원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자리와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의 잘못된 만남. 이 불행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면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여당에 있고 정부에 있어도 이 사람 견제 못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말로 하면 여당도 같이 책임이 있어, 뭐 관료들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 이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무슨 국무총리고 제가 여당의 지도부에 있어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못한 거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막 묻기보다는 이건 굉장히 큰 사고가 났던 거다. 우리 정치에. 예.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이 사고를 2년 반 만에 그래도 3년이 못 되는 시간에 수습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당들이 제 기능을 좀 잘하고 예. 그리고 언론도 보도를 좀 똑바로 하고 그렇게 포악하다는 걸 알면서 법조기자들 아무도 보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좀 보도들을 의심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역량이
올라가야지만 이런 걸 막는 거지. 제도 탓이라면 왜 보수 정당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하냐고요. 예. 왜 보수 정당의 대통령들만 감옥을 가냐고요. 이거는 제도의 문제나 어떤 관료들의 문제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집권당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어서 그 일을 그렇게 잘못했던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예.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이 예. 지금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계속 나온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87년 체제가 이제 낡아서 계속 대통령들이 실패했으니까 바꿔야 된다. 지금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만하면 잘 된 누가 대통령들 있어요? 맞죠. 아니 지금 국민들 평가를 보세요. 당대에는 링컨 대통령도 당대에는 인기 되게 없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길게 보고 국민들의 평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5년간 수행한 분들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의 목적이라는 게 5년간 임기를 채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말 이제 국민이 통합해서 갈 줄 알았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예요, 민주당이. 그리고 다시 3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는 이게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따질 것이 아니라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잘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속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유 작가님께서 자기가 그 총리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지만 제가 야당 대표라도 발목 잡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성취가 없게 해야만 다음번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정권을 가져야만 뭘 할 수 있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야당하고 안 나누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도 얘기하고 개헌 논의가 지금 나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책임을 면했다. 보수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점을 좀 고쳐야 된다.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냐.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럭저럭 지냈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저는 중도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이 크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좀 뭔가 비전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큰 목소리가 뭐냐면 내란 종식이거든요. 사실은 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같이 이상한 사람이 만든 거지 왜 우리 국민이 겨우 내란 종식에 만족해야 됩니까? 이 시스템도 고치고 좀 권한도 분산하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거를 좀 제시해 줬으면 하는 거죠.